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답을 바탕으로 해서 틀린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지문에서 6번에 해당하는 거 있죠? 6번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는데요. 자, 우선 보기 2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가에서 동물들도 인간처럼 고통을 받지 않고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거는 가를 읽어보시면 나오는 거니까 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입장이 있는데요. 그럼 당연히 동물도요, 자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인정하는 거죠. 이거 사실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유전적인 생명체들이 고통이나 기쁨에 대해 갖는 민감성에 비례해서 고통을 받지 않고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살아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있는 것이고 동물도 감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걔네들도 오랫동안 살고 싶겠죠. 고통받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자연적인 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에 보기 3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가에서 육식으로 인간이 얻게 되는 이익의 크기를 고려해서 육식에 옹호하는 입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 걔네들이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었겠죠. 아이고, 어서오세요. 고통스럽게 죽었을 텐데 그 고통을 상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새로운 동물들이 태어나서 걔네들이 즐기는 즐거움. 이걸로 상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싶긴 하지만, 왜냐면 걔네 죽으면 걔네 죽인 거고 태어난 애들은 그냥 태어난 애들이지 어떻게 이거를 전체적인 평균 같은 걸 낼 수가 있느냐 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싱어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일단은 죽이더라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고요. 그럼 일단 상쇄가 됐잖아요. 그럼 육식을 하는 게 왜 좋으냐? 육식을 함으로써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면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쾌락의 총합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싱어라 하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동물들이 도살당할 때 죽었을 때의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의 크기를 고려한 거는 맞죠. 고려는 했지만 다른 것으로 상쇄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우주 전체적으로는 인간이 육식을 하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총합은 커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6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5문제는 다 맞으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진 않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3번이 결국 그 동물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의 크기를 고려했으니까. 네, 고려를 하죠. 네,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설명드려야 되는 게 9번, 10번 두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에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촉진, 확산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촉진, 확산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풀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지문이 길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항목별로 나눠서 문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괜찮았어요. 자, 촉진 확산은 물질의 운반을 위해 단백질의 작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 확산과 차이가 있네요. 단백질의 작용이 필요하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은요, 두 가지로 나뉜데요. 첫 번째 밑줄, 이온 통로 단백질을 통한 것. 두 번째, 운반체 단백질을 통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두 가지를 딱 나눠주고 그럼 이해된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이온들은 각각의 이온 통로에 선택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온 통로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네. 그 이온에 맞는 통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통로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통로에는 나트륨만 들어가고 어떤 통로에는 칼륨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온 통로 단백질은 주로 내재성 막 통과 단백질에 해당하는데
친수성이 있는, 그러니까 물과 친하네요. 이온 통로의 구멍은 이온들이 통과하게 한다. 하지만 나왔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앞에다가 사설 한번 거볼게요. 자, 하지만 밑줄.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이 큰 물질들은 이온 통로의 구멍을 통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포도당 같은 애들은 커. 그럼 아까 말했던 이온 통로에는 뭐 나트륨이라던가 칼륨이나 칼슘 같은 애들, 요런 것들이 각각 선택적으로 들어간다는 거라고 봤고요. 얘네들은 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온 통로 단백질을 이용할 수가 없대요. 얘는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막을 가로질러 운반이 되고요. 세포 내외에서 운반체 단백질에 물질이 결합되면 모양이 변형된대요. 아, 뭔가 모양이 변형되고요. 변형되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은 삼투압 차이에 의해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특정 단백질 통로로 인지질층을 통과합니다. 이 역시 촉진 확산의 예입니다. 자, 촉진 확산에 대해서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어 문제를 보시면 A를 통해 보기에 가, 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자, 2번 보기를 보시면 동그라미 나에, 그러니까 이온 통로의 구멍에 어떤 이온이 들어가면 가로 인해 그 이온의 모양이 변형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온 통로 단백질을 통하는 것은 이온 통로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연결이 되는데, 이온 통로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나트륨, 칼슘 이런 것들이 선택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이 변형되는 건 어느 쪽이에요? 거기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 운반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보기 5번 보시겠습니다. 나트륨 이온과 칼슘 이온이 동일한 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온에 따라 각각의 나에 선택적으로 수용이 됩니다. 어떤 통로에는 나트륨, 어떤 통로에는 칼륨, 또 어디에는 칼슘. 각각 따로따로 선택적으로 수용돼 들어갑니다. 그래서 9번에 5번은 맞아요. 자, 이렇게 9번은 2번이다 라고 해결했고요. 본문을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다음을 보시면 이번에 능동수송이 있네요. 자, 능동수송 동그라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능동수송의 경우 ATP를 이용해 밑줄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운반체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촉진 확산에서 봤던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한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얘는 ATP를 이용한다. 그래서 농도에 대한 그런 농도 차이로 인해서 운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대표적인 운반체 단백질로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불리는 나트륨, 칼륨, ATP 분해 요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능동수송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단일수송을 들 수 있는데 단일수송에 대한 얘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고요. 요 한편 앞에 사선 하나 그으세요.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사선을 넣었어요. 한편 밑줄 세포 내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나트륨, 칼륨 펌프의 모양이 변하면서 라고 되어 있네. 자, 나트륨의 그냥 농도라고 하겠습니다. 농도가 높아지면 나트륨, 칼륨 펌프 모양이 변한대요. 펌프 모양의 변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봤어요. 자, 변하면서 ATP 분해로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해 세포 내 나트륨을 밖으로 방출시켜요. 자,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었던 나트륨을 바깥으로 방출시킨다는 얘기는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세포 내 나트륨의 농도는 낮아지겠죠. 세포 외 나트륨의 농도는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 동시에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 방향으로 역수동된대요. 그러면 세포 바깥에 있는 칼륨 있죠, 칼륨. 이 칼륨은 반대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면 세포 바깥에 있는 칼륨의 농도는 낮을 거고요. 세포 안에 있는 칼륨의 농도는 높아지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역수송이에요. 역수송. 자, 지금 우리는 능동수송을 보고 있어요. 능동수송에서 첫 번째가 단일수송, 두 번째가 역수송. 그럼 이제 세 번째를 이제 볼 건데, 자, 우리 역수송 된다고 했고요. 이런 단백질의 펌프 작용 결과로 디귿 부분을 보세요. 나트륨과 칼륨은 일정 농도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0번 문제를 보세요. 10번 문제에서 디귿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예요. 3번이 답이죠. 나트륨은 세포 외액에서 높은 농도, 칼륨은 세포 내액에서 높은 농도, 이렇게 유지가 돼야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과 맞는 거죠.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다 맞으셨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을 거지만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은 16번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쌤, 네? 16번 전에 네. 13번에 4번 있잖아요. 네네. 그 바로 위에 있는 질문에서 다른 기관의 경영 및 재무 상태가 악화될 경우 약정한 이자 및 원금에 지금 지연되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건 약정이 변경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약정이 변경된 게 아니라 약정을 못 지킨 거죠. 내가 얼마를 준다라는 그 약정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못 갚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13번에 4번은 맞는 걸로 보는 거고요. 일단 이 글에서는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쉽게 말하면 기업에서 좀 돈을 좀 땡겨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땡겨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거 채권 하나 만들어서 발행할 테니까 너희가 여기에 써있는 이 금액만큼 우리한테 일단 좀 투자 좀 해봐. 그럼 우리가 나중에 뭐 1년이든 2년이든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많이 돌려줄게. 그럼 이제 그 돈을 땡겨 쓰겠죠. 땡겨서 건물도 짓고 운영도 하면 또 그 운영에 대한 수익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돈을 땡겨서 발전시키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정해진 시간마다 이자가 들어올 수 있죠. 물론 그 이자가 변동일 수도 있고 고정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자가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만기 그 원금을 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채권은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롯데호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만기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6개월 뒤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6개월 뒤에 내가 투자하게 잘 들어오죠. 치킨 한 마리? 네, 그래서 집에서 잘 먹을게요. 네. 여기서 쓰실 생각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둘 다 좋은 거예요. 네, 둘 다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액면가가 있잖아요. 그 액면가가요. 팔리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액면가보다 팔리는 가격은 더 비싸요? 싸요? 싸요. 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주겠다는 이자와 그리고 만기에 돌려주는 원금을 포함하는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이거를 11,000원으로 돌려줄게. 그러니까 넌 얼마만 투자하면 돼? 10,000원만 투자해. 그럼 내가 이자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11,000원 줄게. 이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00원을 받아서 11,000원짜리를 발행해 주는 겁니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래에 1년 뒤에 11,000원이잖아요. 현재가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율은 얼마라는 거야? 1년에. 이율이 10%. 10%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11,000원의 미래 가치를 지금의 10,000원으로 할인을 한다는 표현을 해요. 이게 할인을 하는 거야. 할인이요? 할인. 이게 그래서 미래 11,000원짜리니까 그 가치를 할인해가지고 현재 가치로 만들었던 이게 10,000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나한테 10,000원을 주면 1년 뒤에 내가 11,000원으로 갚을 때 이 개념이 할인이 들어간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0원이 할인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냐면 그 세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단. 채권 투자는 채권에 보장된 이자 소득 이외에 채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손익이 발생합니다. 채권은요,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롯데호텔에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뉴스에 크게 나서 롯데호텔이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뚝뚝 떨어지겠죠? 왜냐면 이거 원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이 원금을 찾으려면 빨리 팔아야 된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뚝뚝 떨어지니까 그러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갑자기 롯데호텔이 갑자기 회생. 갑자기 뭐 만수르가 여기가 투자를 하기로 했대. 살아났다. 그럼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채권은 가격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때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에 현재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아까 말했던 11,000원의 미래 가치를 현재로는 10,000원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 채권 가격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밑줄. 이표 채권은 이자 지급액이 이자를 지급하는 기간마다 달라지는 변동금리 채권과 만기까지 이자 지급액이 변화되지 않는 고정금리 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문제 같은 걸 보통 내는 걸 보면은 계산하지 어렵지 않게 하려고 보통 고정으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동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계산하니까. 우리는 지금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냅니다. 자, 무이표 채권과 고정금리 채권은 미래 현금 흐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죠. 정해진 대로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이자 지급액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가면 나중에는 얼마를 벌 수 있겠다라는 게 너무나 쉽게 예상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미래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바로 채권의 균형 가격이 됩니다. 이때 시장 이자율은 채권을 만기 시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로 만기 수익률이기도 한데요. 고정금리 채권의 가격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몰라도 돼. 우리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설명만 잘 들으면 돼.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거야. 여기서 C는, 자, C가 다 분자에 있죠? 표면 금리에 따른 이자 지급액입니다. 표면 금리가 10%야. 근데 내가 그러니까 10년 만기 채권인데 이자가 10%야. 그럼 1년에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이자 지급액을 의미하며 그 다음에 밑줄 Y는 채권의 시장 이자율, N은 채권의 만기, M은 채권의 액면가입니다. 그러면 이 채권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시장 이자율을 분모로 넣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분모를 넣은 다음에 그거를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만기 제곱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분모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 채권의 만기니까 만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분모도 커지겠죠. M은 채권의 액면가니까 이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건 안 바뀌어요. 액면가는 그냥 고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만기는 단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곱되는 게 커진다는 얘기는 뒤로 갈수록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즉 1 플러스 y n제곱분의 c는 약정된 마지막 해에 수령하는 이자 지급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며 1 플러스 y n제곱분의 m은
요거 밑줄. 만기 시에 수령하는 액면가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결국 모든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와 액면가의 현재 가치를 합한 값이 채권의 균형 가격이 됩니다. 이자를 어떻게 주느냐? 그 이자의 현재 가치, 액면가의 현재 가치, 그거를 합한 것이 지금의 가격입니다. 미래의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무이표 채권의 경우, 다시 말하면 무이표 채권은 뭐를 주지 않습니까? 이자를 주지 않는 것을 무이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복잡한 수식에서 매년 줘야 되는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다 0이야. 그럼 뭐만 보면 돼? 수식의 맨 끝에 있는 1 플러스 y n제곱분의 m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 자체가 이 액면가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 자체가 가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보기 박스를 볼게요. A기업은 10년 만기로 채권 한 장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A기업은 이 채권을 고정금리 채권으로 발행하기로 해요. 봐봐, 계산하기 좋게 해주잖아 지금. 구매자에게 밑줄에 봐요. 매년 1회 1,0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한대요. 와, 그러면 액면가가 1억 원으로 약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율이 얼마입니까? 10%예요. 이거는 시장 이율이 아니에요. 이거의 이율입니다. 이 채권의 이율입니다. 그 표면 금리에 따른 이자 지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액면가는 1억으로 약정하고 채권 판매 가격은 판매 시 책정한 시장 이자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채권 매매에 따른 수수료는 기타 채권 거래에 따른 금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제 골라보라 그랬는데 2번 보기 보시겠습니다. 가에 책정되는 시장 이자율에 상관없이 만기의 채권 구매자가 받게 되는 액면가는요 그냥 고정이에요. 이게 그냥 원금입니다. 그냥 액면가 자체가 원금이기 때문에 1억을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5번을 보시면 가의 가격을 책정할 때 액면가의 현재 가치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벌써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왜? 시장 이자율을 계산해야죠. 시장의 이자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계산을 해야 Y값에 넣을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는 시장 상황 고려해서 시장 이자율을 고려해야 이자와 관련된 부분과 액면가와 관련된 부분을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1.1에 10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액면가의 현재 가치만 나옵니다. 강민이 이해되냐? 이해 살짝. 자, 우리가 그 수식을 한번 보세요. 1 플러스 y의 1제곱 분의 c잖아요. 그럼 얘네가 지금 이자율이 얼마야? y 0.1.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표면 금리가 있잖아요. 표면 금리가 그 이자 지급액이 c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해에 1,000만 원이 들어왔겠죠? 그럼 c는 일단 10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y인데 y는 지금 정확하게 시장 이자율을 뭐 우리가 알지 모르니까 그냥 0.1로 그냥 본다면 10%로 본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야 되잖아요. 얘네가 지금 몇 년 만기예요? 10년 만기니까 이거를 10번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요. 이게 뭐라고? 이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의 현재 가치.
이자를 매년 받으면 미래 시점에서 얼마라는 가치가 계속 더해질 거 아닙니까? 1년, 2년, 3년, 10년까지 정해지죠? 그 전체를 지금의 가치로 생각하면 얼마일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자가 이제 1억을 줄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그럼 그 10년 동안 그걸 받으면 그 10년의 지금 가치는 얼마일까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더해요? 1 플러스 y에 그 다음에 여기 n제곱 여기 10이겠죠? 그거의 액면가가 1억 원 아닙니까? 요거를 또 더해야 지금의 현재 가치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뭐라 그랬어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라면 일단은 y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y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돼. y를 고려해야 정확한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시장 상황에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1억 원을 1.1에 10제곱으로 나눈 값을 지금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이 얘기만 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자 지급 쪽으로. 그러니까 5번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문단에 다음 문단에 또 무슨 블라블라 뭐 써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시작하는 문단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채권의 미래 현금 흐름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시장 이자율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채권의 가격도 변동되는데 위의 수식에서 밑줄 분모에 포함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요.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이 됩니다.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분모가 커지면 당연히 값이 작아지고 분모가 작아지면 값이 커지는 거죠. 자, 시장 이자율이 표면 금리보다 높을 경우 채권의 가격은 액면가보다 낮게 되며 반대의 경우 채권의 가격이 액면가보다 높게 됩니다. 만일 시장 이자율이 우연히 표면 금리와 같은 상태라면 이론적으로 그 채권은 액면가의 거래가 됩니다. 자, 이 읽은 부분하고요. 16번에 보기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측정되는 시장 이자율이 12%라면 그러면 표면 금리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럼 균형 가격은 1억 원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맞아요. 낮겠죠. 시장 이자율이 표면 금리보다 높으면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액면가보다 낮게 된다고요. 그러면 1억 원보다 낮게 사고 싶은 사람은 이거 살 수 있겠네. 그래서 4번을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16번 문제에서 시장 이자율이 정확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실은 그 보기 5번에서 1.1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장 이자율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5번은 맞을 수가 없어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계량보든 계산보든 내신보다는 모의고사를 좀 더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그렇지 않아? 아니, 생각보다 모의고사는 잘하던데? 별로 안 틀려. 아, 이게 좀 쉬운가? 저는 문학에도 무너졌는데. 지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언매를 기준으로 두면 이 6회는 95점 이상을 받으면 1등급. 95요? 네, 95점 이상. 이 6회 안 시험 나오네. 나는 좀 쉬웠다고 봐요. 저 채권 지문이랑 뭐 이런 윤리지문 좀 어려운데. 저 93이요. 아유, 안타깝네요. 우리 태성이가 너무나 안타깝게 1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화작 기준이요. 네? 화작 기준. 화작은 뭐, 나 사장이면 네, 그냥 화작은 얘기 안 할게요. 일반적으로 화작이 더 높으니까. 네. 우리 지원 되겠다. 그렇게 쉬워요? 문학 엄청 어려운데. 아니, 글쎄, 모르겠어. 나는 문학 쉽지 않았어. 이게 정말 7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게 틀려. 아니 6회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서지문은 6회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 저번에 아, 맞네요. 7회가 더 어려웠네요. 엄매를 92로 봤거든요. 저
화작은 한 94 정도로 받고. 근데 이게 화작은 되게 쉬웠는데. 아, 그래요? 아, 뭐, 어쨌든 요거는 저번 거보다 쉬웠다. 치료보다 쉬웠다. 문학이 제목보다 어렵 아닌가? 그래요? 아 이번에 너무 시간에 풀어보려고 빨리 풀려다가 그냥 대충 모르는 거. 아니, 그거 뭐 그냥 그거. 아니, 물론 이제 여러분들 고3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분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21번과 23번 두 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16번 빼고 더 맞으면 네? 아까요? 네, 아까는 이거 아니구나.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구나. 내가 미안하다. 14번도 설명을 해야 된다. 진짜 네, 14번. 5번이요? 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이것도 아까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을 보시면 만기 이전의 채권을 팔면 시장 상황에 따라 구매 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된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낮은 가격이 되면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표면 금리보다 높으면 채권 가격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는요, 팔았을 때 생각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얘기는 시장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답이 5번입니다. 이거 추천이 안 나요? 희찬이 아까 얘기 안 했나? 너무 들었을 때? 형이 치질 걸려서 뭘 치지를 버려, 씨. 치수를 찍었다. 치수를 찍었다. 아니, 그 엉뚱한 얘기를 막 거기다 집어넣어.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건데, 이거. 허위사실 유포아니에요. 땡이 말하셨잖아요. 언제요?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엉덩이 좀. 휘찬아, 지금 저 사기꾼의 말을 믿냐? 이태성 사기꾼아! 아니 저는 제발 믿을만 한데. 네, 이 영상도 결국 비공개로 가야겠네. 참. 아니 그 옛날 비공개로 공개로 좀 해주세요. 왜? 좀 보게. 왜 봐? 그러니까 저 수능 특강 복습하고 있는데. 네, 저 영상이 스트 좀 보고 싶어요. 영상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그 아이고, 영화 어떡해요. 영화 할 때 재밌었는데. 영마살. 성기? 기사, 성기가 막 돌아다니잖아. 아저 가족 축구 개판이었는데. 성기가 막 붉어졌죠? 네. 성기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거 갔다 갔다. 여기 앞에 여자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보여? 저기, 이제 국제부라서 다른 반으로 옮겼어요. 다행이네 이거. 이제 마음껏 어차피 비공개야, 이놈들아! 저번 시간에 마음껏 토크를 할 수 있는. 저번 시간에 그 2주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존문 나왔을 때도 그렇게 봤는데. 아니, 근데 그 전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니 다른 전문이 뭐야? 피식이라도 하면 안 될까? 진짜 쫓아왔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들었어 진짜. 아 근데 진짜 숨도 거칠게 안 쳤어요. 숨도 이런 거 쳤어요. 근데 진짜 조심했었는데.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것들은. 아니 드립각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진짜. 이태성이는 뭐, 그냥. 쟤 남자애들만 있는 반에서나 수업 들어라. 이 반은 이제 앞으로 절대 여학생을 못 들어오게 할게요. 쌤도 좋아하셨. 여기는 그냥 계산 개항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쌤도 좋아하셨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좋아해? 형 저번에 존문 나왔을 때 살짝 끔찍하셨는데. 그건 니네 반응이 약간, 니네 반응이 약간 위태로웠단 말이야. 그래서 멈칫한 거지. 거기서 내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 자, 이제는 봉인을 해제해. 아 근데 쌤도 보긴 해줘야 돼요. 이때 주먹밥 한 번 더요. 꺼져. 주먹밥을 김밥. 14번에 보기 3번을 보시면, 자, 고정금리 채권의 표면 금리는요, 아무리 시장 상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요,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자가 바뀌지 않는 게 고정금리예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4번의 답은 3번이 아니라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질문 있으실까요? 진짜 큰 산이 너무 큰 산이니까. 문학 진짜 못하겠어요.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문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문단을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석이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일단 이거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문제를 푸시기 전에는 21번과 같은 보기를 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공산곡은 작가인 채득기가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모시러 청나라의 심양으로 가면서 지은 가사입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병자호란이 있었다는 거고요. 왕자들이 끌려갔다가 얘네들이 데리러 오는 임무를 맡은 게 채득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어요? 상주에 있었어요. 상주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상주 배? 나주. 나주가 배가 유명하고요. 상주는 사과? 곶감이 유명합니다. 상주국가. 그리고 자전거가 유명해요. 상주 인구가 얼마 안 돼요. 8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자전거를 많이 훔치나요? 근데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7만 명 이상이에요. 지금. 상주가 그래서 거기는 경상북도에 있어요. 거기는 자전거 도둑도 많죠. 그래서 서울에 자전거. 너무 자전거가 많으니까 마치 공유 자전거 타는 것처럼 그냥 남의 걸 막 타고 가는 경우가 많대. 그래서 아니 왜 훔치셨어요? 그러면 아니 자전거에서 탔을 뿐이다. 이 정도로 정말 자전거가 막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냥 아무데나. 다 주인이 있긴 한데 그렇게 자전거가 많대요. 거의 베트남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상주를 떠나서 심양으로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문단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 영욕 다 버리고 갈매기와 늑자더니. 자, 앞에 나와 있는 12와 영욕이 무슨 말인지 다 상관없어. 몰라도 돼. 우리는 갈매기만 잡으면 됩니다. 어떤 삶을 추구했어요? 맞아. 그것만 알면 돼. 이게 자연친화죠. 그렇죠. 갈매기 나왔다?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자연 친화예요. 있고. 맞아요. 이런 생각조차 안 나는 거 같아요. 이제 알면 되잖아요. 갈매기가 뭐지? 그냥 갈매기구나 하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고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0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옳을 시자에 아닐 비자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치 생활을 하면서 누가 옳으네, 누가 그르네 이렇게 싸우는 거 다 버렸고 영역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 돈도 좀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걸 다 버렸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무슨 재주가 있다고 나라에서 하시고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망극하구나. 겸손한 표현이죠. 상주 12월에 상주에 있었다 그랬죠? 12월에 심양으로 가라, 청나라로 가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일이라고 잠시인들 머물겠는가? 누구의 일입니까? 임금이 시킨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라도 머물 수 있겠어? 아니겠죠. 서리법 사용했고요. 빨리 가야겠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은에 감격하여 행장을 바삐 챙기니 3년 입은 옷가지로 이불가요 겸하였네. 여기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기가 지금 여행 집을 쌌다는 얘기와 하면서 그 얘기에서 바로 왕자들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3년 입은 옷가지로 이불가요 겸하였네. 남쪽의 더운 땅도 춥게 이렇거든. 봐봐. 자기가 있는 곳은 경상북도야. 그럼 뭐 완전 남부지방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조선으로 따지면 남쪽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한겨울 깊은 때에 우리 임 계신데야. 여기서 우리 임은 누구겠어? 왕자들이 되겠지.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 임을 생각하니 이국의 겨울달을 누 땅이라 바라보며 타국 풍성을 어이그리 겪으신다. 여기서 이국이 어디예요? 청나라죠. 청나라는 우리보다 이제 위쪽에 있으니까 위가 좀 높은 쪽이 베이징 그쪽에 있으니까 얼마나 추워. 그러니까 아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언덕에 뻗은 7일이 3년이 되었구나.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3년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3년 동안 왕자들이 고생을 했다. 두욕이 이러한데 뿔은 물을 언제 펼까? 걱정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우리가 치욕을 당했는데 언제쯤 이러한 치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죠. 3번 할까 2번? 자, 다음. 조선에 사람 없어 오랑캐 신하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다 청나라의 신하가 되었으니까 조선 사람들이 다 오랑캐 신하가 됐고요. 300년 예약 문물이 어디로 갔단 말인고? 즉 우리가 오랑캐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의 전통 300년을 지켜온 그런 조선의 전통이
다 사라져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20번에 3번은 맞는 걸로 보시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조금 좋은 지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3번이 좀 별로였어요. 선생님도 사실 2번과 3번 중에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3번 지문은 좀 별로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수능이 안 나온다. 다시 이제 본문. 오늘날 포로들이 다 옛날 관주민이라 지금 잡혀있는 그런 포로들이요. 옛날에 다 한 자리 차지했던 높은 사람들이다. 태평 시절이 막히고 찬란 눈물 사라지니 동해물 어찌 퍼올겨 이 굴욕을 씻을런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굴욕을 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보시면 돼요. 자, 오나라 궁궐에 섭을 쌓고 월나라 산에 쓸개 매다니. 이 말은 단순히 이 말로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뭐랑 관련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업이요? 오나라 궁궐에 섭을 쌓고 월나라 산에 쓸개 매다니. 충신. 한국지 어떤 한자성어랑 연결되어 있어요. 초성 힌트 이응. 이응 오. 여기 안 나와. 5월 이응, 시읒, 시옷, 디귿. 오 이거 진짜 아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는데 아, 설마, 야, 네. 어, 야, 색이요? 그 다음에, 뭔데요? 의다. 야, 색, 그 다음. 의다. 의다? 여기다 의를 쓰라고? 의 다를 쓰고? 아, 진짜. 와 하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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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다. 아, 진짜 이것들, 아. 저첫 글자만 알려주세요. 아 와신상담? 와, 신상담이죠. 어? 그게 이거예요? 네. 뭐 두꺼비가 뭐 해서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건 정조지화 아니야? 그런가? 이게 와신상담이 뭐냐면 섭에 눕는 겁니다. 이게 진짜 와신이 그런 건데 섭이 뭐냐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땔감들 있죠? 뭐 지푸라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숯불 같은 거, 숯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누워요. 얼마나 따가워. 그리고 상담. 그 쓸개를 매달아 놓고 그걸 한 번씩 맛보면서 일어납니다. 와. 예, 그러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를 가는 모습을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복수심을 가지고 임금이 굴욕당하면 신하를 죽어야 복음의 도리인데 하물며 우리 집이 대대로 이 은혜를 입었잖아. 그러면 죽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라는 거? 아니 갈 수 있죠. 아무리 힘들다고 대의를 입겠는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무조건 임금의 명을 따르겠다.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을 막으려니 재주 없는 약한 몸이 기운집을 어찌할까.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방 안에서 눈물을 내면 아내의 태도로다가 나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슬퍼하고만 있진 않겠다. 이 원수를 못 갚으면 무슨 어려움을 다시 들까. 악비의 손에 침을 뱉고 조적의 노에 맹세하니. 요거 다 그냥 고사랑 관련돼 있으니까 그냥 몰라도 돼요. 내 몸의 생사야 깃털처럼 여기고 동서남북 만리밖에 왕릉 쫓아다니리라. 있거라 가거라 가더라 있거라. 무정한 갈매기들은 맹세기야 붙지만 성은이 마음까지 갚고 다시 돌아오리라. 그래서 갈매기들이 에이 네가 지금 그렇게 맹세하는 거 지킬 수 있겠어? 라고 비웃을 수 있겠지만 나는 성은이 만극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은혜를 갚고 임무를 잘 수행해서 잘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번에 보기 3번 보시겠습니다. 이국의 겨울 땅을 네 땅이라 바라보며 타국 풍상을 어이 겪을지 걱정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며, 여기서부터 틀렸죠. 왕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라는 것을 걱정하는 심정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보기 4번. 생사를 깃털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내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왕명을 쫓아다니겠다고 하는 거에서 충군의 태도를 드러내는 작가의 결의를 엿볼 수 있군. 맞죠? 네, 21번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2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문단을 보도록 할게요. 요 이첨의 원수라는 작품인데요.
원수의 뜻이 뭐겠습니까? 원. 수. 한자 물숫자죠. 이게 물이랑 관련돼 있죠. 원은 뭘까요? 근원. 근원입니다. 근원이 되는 물, 이게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물의 근원,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본단 말이야. 그 안에 들어있는 어디서부터 이 물이 시작되었는지 근원은 아무도 몰라요. 모르면서 겉에 드러난 것만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근데 그 이야기를 어디까지 확장을 시킵니까? 인재를 등용하는 것까지 확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야기를 확장시켰다? 어떤 방식이 사용됐다? 확장. 아니, 확장 말고 확장 문제가 유추가 사용됐죠. 그래서 22번의 답이 2번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강은 리버니까 강은 당연히 물 중에서 크죠. 근데 이 중국에서는요, 강하고 하 이걸 좀 다르게 보나 봐요. 조금 다른가 봐. 그러니까 강, 회, 하, 한 이 네 가지는 물 중에서 큰 것이다. 네, 강은 강자고 한은 강하자니까 우리는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얘네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반총, 동배, 골균, 민살에서 나오는 것만 알고 그것이 이 네 살에 자라기 전에 근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대개 물의 성질은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것이다. 물이 땅 밑에 있을 때는 비록 잠기며 고여 있으나 땅 위에 나오게 되면 흐르고 움직이고 가득 차기도 해서 그 이치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람이다 세모하세요. 사람이 물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둡다. 그러므로 성인은 동그라미겠습니다. 성인은 땅 밑에 물이 있는 형상을 보고 이미 4개를 만든 후에 비계를 다음에 이었으니 사람들에게 근원을 미루어 흐르는 데까지 보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세모 친 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멍청. 멍청이 성인이 아닌. 성인이 아닌 사람들. 물론 그렇게 하는, 그러면 그냥 반대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아는 자들이죠. 그 속에 숨어있는 이면이라든지 근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 동그라미 성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도 아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겉과 근원을 모두 아는 자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한번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물의 근원을 아는가? 과연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리법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18번의 답은 5번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축축하게 젖는 것은 물에 남은 기운이다. 그 흐르는 것이 방울방울 끊어지지 않아 있다가 장강에 통하고 큰 바다에 달하여는 호호하고 폐연이 넓고 넓어 왈칵 닥치어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밑줄 해봐요. 은미한 것도 알고 드러난 것도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등이 이를 살피겠는가? 계속 지금 질문 형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 아는 자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 문장에 있는 사람에다가는 세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다 필기했기 때문에 표시만 해도 돼요.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가시면은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뭐가 나왔어요? 내가란 말이 나왔으니까 글쓴이 1인칭. 아니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경험. 그렇죠? 글쓴이 경험이 나와 있다는 점에서 수필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동에 있을 때 집 곁에 작은 샘이 있는데 그 근원이 숲풀 속에 파묻혀 나오는 방향을 알지 못하므로 이웃 사람들이 더러운 흙에서 나오는 것이라 억측하고 억가를 하는 거죠. 더럽게 여겨 먹지 않으려 하였다. 내가 가서 보고 그 근원을 청소하고 그 흐름을 털어와 조금 동쪽에다가 벽돌로 우물을 만드니
바로 이웃에 있는 냉정으로 이름난 것과, 그러니까 냉정이 이제 차가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떠서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수명이 같고 맛도 같으니 한 근원이와 물줄기만 나누어진 것이었다. 이에 동네 노인들이 서로 와서 취하고 왕래하고 길어서도 마르지 않으니 내가 진실로 옛말과 같이 지혜에서도 물을 흐르게 한 것인가? 흐르는 것을 거슬러 근원을 알아낸 것인가?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근원을 알아냈죠. 자,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제부터 뭐가 나오는 거라고요? 유추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재주가 좋기, 임금을 착하게 하며 백성을 윤택하게 할 선비가 있는데 사람들이 곁에서 비방하며 물러와서 거칠고 더러움을 처하며 때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성군과 지기를 만나 그 도를 전해 행하게 된다면 밑줄에 봐요. 또 어찌 이물과 다르겠는가? 마찬가지로 질문해 오시더라고 있죠. 서리법 생됐고요.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근원. 그렇죠.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물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선비입니다. 이런 사람을 등용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날 석세, 오늘날 위에 있는 자는 외모와 언변으로 사랑을 취하고 그 마음에 옳고 그름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니 또한 물이 흐르는 것만 알고 그 근원은 알지 못함과 같다.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인재를 등용을 하냐면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외모와 언변으로만 언변으로만 인재를 등용한단 말이야. 그렇게 등용하는 당대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서 좋은 자리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죠.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 이를 징험한다. 이 징험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 경험을 하게 만들어서 알게 한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자는 성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준다.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 이 정도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를 징험한다 라고 하였으니 지금 물을 논함에 또한 그러하다. 맹자 말씀에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라 라고 했다. 그러면 이 맹자라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였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물의 이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자가 한 말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왜 맹자를 갖다 쓰냐면 옛날 사람들은 어때요? 공자님, 맹자님 말씀은 무조건 짱이에요. 이 얘기를 갖다 쓰면 내가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 반박 불가거든요. 그래서 맹자 얘기를 갖고 왔는데 맹자님은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바라는 뜻입니다. 물결이 어느 쪽으로 치느냐 그럼 바람의 방향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물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한다면 나도 그러면 비슷하게 한마디 할게. 나도 또한 물을 보는 데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근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러면 이첨이라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가? 물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이첨이 맹자의 말을 갖고 온 거는요. 사실 맹자의 말이 딱 좋아서 갖고 온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와서 그거랑 비슷하게 내가 한마디 할게. 요 목적으로 갖고 온 거예요. 자, 23번의 답은 5번입니다. 네, 성현의 지혜를 섭렵하여 물에 숨겨진 원리를 통찰해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바람 부는 방향이 있어야 물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원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3번의 5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으셨습니다. 23에 네. 1은 근데 왜 틀려요? 1번이랑 5번이랑 빨리 물이 나오는 곳을 통해 곳을 반총, 동백, 곤륜, 민산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요. 자, 본문 다시 볼까요? 두 번째 문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다 반쪽, 동백, 공유, 민산에서 나오는 것만 알아요. 네. 그럼 이건 근원이 아니네. 네. 그것이 이 내산에 달하기 전에 근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근원은요,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상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맞죠. 나 적절하지 않은 거지? 네, 그래서 1번은 적절한 거니까 5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쉬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